이번 시간에 알아볼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요 키워드는 뇌하수체 후엽으로 시상하부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 뇌하수체로 항인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뇌하수체 후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뇌하수체 그리고 샘뇌하수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하고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뇌하수체입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항인효 호르몬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뇌하수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실 겨택이라고 있어요. 뇌실 겨택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시각로 위액, 여기가 이제 시신경 교차가 있는 부분 바로 위쪽에 있는 시상하부 영역이거든요. 시각로 위액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신경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항인효 호르몬을 합성하는 신경세포체에서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해서 축삭을 따라서 이렇게 뇌하수체 뒤옆으로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장이 됐다가 축삭에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시그널이 오면 분비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신경계통에 이제 자극이 오겠죠.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활동 전이를 형성을 하면 그 시상하부 신경세포로부터 이렇게 뇌하수체 중엽 말단으로 신경전도가 일어납니다. 축삭을 따라서. 그러면 축삭에 저장이 되어 있던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혈관으로 이렇게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을 따라서 표적세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연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인효 호르몬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인효 호르몬은 소변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세관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항인효 호르몬이 콩팥 아시죠? 콩팥의 먼쪽 곱슬세관 기억나실 겁니다. 몸쪽 곱슬세관과 집합세관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수분을 제흡수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소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삼투질 농도도 조절하는 것이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혈장량이 부족하거나 할 때 항인효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혈장량을 보존하고 소변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항인효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과다 분비가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바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바소프레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비가 감소가 되면 집합세관에서 물의 제흡수도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묽은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요붕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살펴보시죠.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는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에 자궁을 이렇게 수축해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촉진을 하는, 분만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수유기 여성인 경우에는 젖샘과리에 있는 민무니 근육을 수축시켜서 젖이 쉽게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출산 후에 아기가 젖꼭지를 빨게 되면 그 자극이 시상하부 뇌실 겨택을 자극해서 이 뒤엽에 추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해서 젖이 잘 사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양성 대모김 기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 조절 기작이 대부분의 생리 기전,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조절 기전은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이한 경우는 양성으로 대모김 기전 조절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상샘은 그림에서처럼 여러분들 성대 있죠. 성대를 구성하는 이제 여기가 방패연골이에요. 후두 부분인데
여기 바로 아래쪽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갑상샘입니다.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두 개는 서로 갑상샘 잘록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티록신 호르몬 또는 T3, T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3, T4란 얘기는 타이로신에 요오드가 4개가 붙어 있는지 또는 3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고요. 기능은 같습니다. 기능 같고 작용하는 효과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샘은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갑상샘의 소포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소포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 모양의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포세포에서는 티록신을 분비를 해요. 아까 얘기를 했던 T4죠. T4 또는 T3, 3요오드 티로닌 또는 4요오드 티로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티록신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 소포, 갑상샘 소포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소포 곁세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세포, 곁세포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기능의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는 하지만 기능이 전혀 다르다. 갑상샘 호르몬하고 기능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명 C세포라고 한다라고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샘 이제 호르몬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타이록신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T4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4는 타이로신에 4분자의 요오드가 결합이 된 거고 T3는 3분자의 요오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 활성도는 T3가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T4보다. 그렇지만 순환 혈액 내 농도는 T4가 5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작용하는 부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말초 부위에서 T4 형태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이게 좀 더 말초 쪽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갑상샘 호르몬은 어떻게 이제 분비가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들고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으로 그러니까 자극하는 거예요.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중에 음성 대목임 작용이 소실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겠죠. 과다 분비가 되면 갑상선이 커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갑상샘 종이라고 합니다. 고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샘의 과도한 그런 이제 기능이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상샘 호르몬은 표적세포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몸의 전체적인 세포 조직에 다 작용할 수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체 거의 모든 세포에 작용하고 대사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대사를 항진시킨다는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항상 액티브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촉진하고 또 뼈나 생식샘 발육을 촉진하고 또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가 갑상샘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의 이제 기능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기차 대소혈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니까 체중은 감소되겠죠. 땀 분비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심장 박동이나 맥압 증가합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감정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또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일을 항상 많이 하니까 에너지 대사가 많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만성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기능 항진증의 특징은 안구 돌출한 상태에서 빠른 맥 또는 갑상샘 비대 증상이나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세도우 디시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역 이상인데요. 갑상샘 항체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이 항체가
갑상샘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것을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레이브스병, 또 바세도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인 거죠. 기초대사율이 감소되겠죠. 항진증의 반대의 상황이 생깁니다. 심박수 감소하고 피부 건조, 탈모, 무력감이 생기는데 또 일상 활동 능력 감소로 인해서 뭐 점액 부종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 시기에, 그러니까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에 기능이 저하가 되면 발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신지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대 구조가 비정상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소한 이런 것을 크레아티니즘이라고 합니다. 크레아티니즘, 왜소증, 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작아지는 난쟁이가 된다라는 거죠. 작아지는 현상을 크레아티니즘, 크레아틴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여기가 이제 점액 부종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붓고 그리고 갑상선이 커지고요. 여기는 이제 안구돌출증, 매우 긴장하고 이렇게 한 형태가 보이시겠죠? 이런 증상이 외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이세요. 칼시토닌은 조금 뒤에 얘기할 이제 파라사이로드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하고 이제 연계해서 얘기를 해야 되긴 할 건데, 칼시토닌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갑상샘의 소포, 곁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춘다라는 얘기는 혈중의 칼슘 농도인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려면 그 칼슘을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되겠어요? 뼈에 주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뼈의 침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관에서의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소변으로도 이렇게 배출시켜서 소변으로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칼시토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갑상샘 호르몬이 있는데요. 부갑상샘 호르몬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보셨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작은 콩 모양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 뒷면이죠, 뒷면에 여기가 이제 부갑상샘이라고 해요. 이 부갑상샘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갑상샘은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상하에 한 쌍씩 있고요. 혈장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의 기량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아까 얘기를 했던 칼시토닌의 이런 작용과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선생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혈중의 칼슘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부갑상샘에서는 칼슘을 증가시키도록 하게 합니다.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하게 하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뼈로부터 칼슘 이온을 분비하게 하고요. 두 번째, 콩팥에서 칼슘 이온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창자에서는 칼슘을 흡수해서 혈류를 이렇게 보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의 이제 기능이 항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과도하게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게 부갑상샘의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뼈로부터 칼슘 이온이 혈중으로 유리가 되니까 뼈의 축척이 일정량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부 그게 이제 혈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뼈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성해지겠죠. 그걸 뼈 엉성증, 옛날에는 골다공증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낭포성 섬유성 골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혈관벽이나 내장에 칼슘이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콩팥 결석을 형성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신 거치를 한번 볼까요? 콩팥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조직이 이제 부신 겉질이잖아요. 그래서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신 속질은요,
약 부신의 약 20%가 속질인데 여기는 카테콜라민을 분비합니다. 카테콜라민 기억나시나요? 호르몬 할 때, 신경할 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합니다. 카테콜라민을 분비를 하죠. 이거 교감신경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신 겉질은 약 80%죠. 대부분인데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도리층, 다발층, 그물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토리층에서는 전해질 및 수분 대사에 관여하는 염류코티코이드를 분비합니다. 염류코티코이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알도스테론. 콩팥 할 때 아마 얘기를 좀 했었을 건데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합니다. 염류코티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알도스테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발층은 당질 대사에 관여하는 당류코티코이드를 분비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코티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물층에는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염류코티코이드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NA 플러스 K 플러스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전해질 농도 조절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알도스테론은 소변의 양을 어떻게 해요?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의 제흡수, 그 다음에 NA 플러스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도스테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전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건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억나시죠? 레닌은 콩팥에서 만들어집니다. 콩팥으로부터 알도스테론까지의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조절 기작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과잉이 되면 고혈압이 발생되는데 이걸 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콘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코티코이드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코티솔을 포함해서 코티손, 코티코스테론 뭐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상황일 때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또 항염증 작용, 면역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티프라민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그 진통제로 많이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성분을 살펴보시면 코티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겐 보겠습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인데 전형적인 이제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죠. 근데 부신 겉질에서도 안드로겐이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작용을 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성적 충동을 유발하게 하는 여성의 성적 충동, 그거를 이제 리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적 충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근육량도 증가하고 또 성장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우 과잉 분비가 되면 남성화, 부분적으로 남성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신 겉질 호르몬 분비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당류코티코이드의 과다 분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류코티코이드는 뭐예요? 당을 많이 이렇게 생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당을 이제 소비하게 되고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얼굴이 이렇게 살이 붓게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얼굴이 이제 달덩이 얼굴이 되는 거죠. 또 비정상적으로 목 뒤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고 배에 이제 지방이 축축해서 뚱뚱해지는데 팔다리는 대신 가늘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현상인 거죠. 얼굴에 달덩이 얼굴,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팔다리는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체적으로 알도스테론이나 코티솔, 안드로겐 같은 이런 이제 부신 겉질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분비가 저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알도스테론은 그때 콩팥에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해질 소실이 일어나고요. 또 뭐 수분이 부족하니까 저혈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코티코이드는 당분 분해가 감소가 되겠죠. 당을 많이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량 생성, 성욕 저하는 안드로겐의 분비가 저하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병이 뭐냐 그러면 에디슨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양의 외형적, 그러니까 형질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표현형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신 속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카테콜라민 분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카테콜에 이제 아민이 결합한 형태인데 에피네프린이 약 한 75%, 노르에피네프린이 25%라는 얘기였어요. 여기는 그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흥분 혹은 또는 육체적인 활동 또는 스트레스 또는 혈당이 낮을 때 이럴 때 이제 분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작용을 통해서 혈당을 증가시키고요. 또 대사율이 아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 근육 수축력 그 다음에 심박출량 증가해서 혈압도 상승하고 근육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는 말 그대로 교감신경 자극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는데 스트레스 또는 육체활동 증가 또 혈당 수치 감소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교감신경을 거쳐서 이걸 분비하게 하고 그 표적세포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간에서는 포도당 방출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산 방출 증가하고 뭐 등등등 뼈대 근육 심장으로 가는 혈류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압도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자는 여기에는 내분비 기관과 외분비 기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 있고 그리고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랑게르 한세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분비샘이 있습니다. 이자섬 또는 이자샘, 랑게르 한스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에서 하나는 알파세포, 베타세포, 그리고 델타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글루카곤은 뭐냐 그러면 포도당,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중의 당을 감소시키고 또는 당이용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량적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세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이 분비가 되죠. 이자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창자예요. 샘창자에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자섬이에요. 랑게르 한스섬인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알파세포 그리고 여기가 베타세포예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외부에 이자의 외부에 주머니 모양의 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외분비샘이에요. 이자샘, 즉 다시 말해서 효소, 샘창자로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갤 수 있는 이제 그런 효소들이 전부 여기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효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샘창자하고 연결이 돼서 가수분해 효소들을 분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혈당 농도 감소입니다. 인슐린은 어찌됐건 탄수화물 섭취 후에 나타나는 이제 혈당 상승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포도당을 이제 근육이나 지방 조직 같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이제 시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키고요. 또 지방 대사에 대한 작용이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거기 지방 대사에서 나오는 지방산이나 케톤 농도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그 반대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혈액 내, 조직 내 지방이나 인지질 또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미노산 농도도 감소됩니다. 아미노산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표적세포의 아미노산 흡수를 자극해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을 분해는 못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K 플러스 흡수 증가 또는 혈액 내 K 플러스 농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하고 관련된 질병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제 당뇨잖아요. 당뇨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당뇨는 1차성 당뇨병 그리고 이제 2차성 당뇨 이렇게 있어요. 1차성 당뇨는 이제 원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조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자체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원발성이고요. 속발성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걸 2차성 당뇨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자의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하는 또는 특정 유전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당뇨는 이제 2차성 당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성 당뇨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은 제1형, 비의존형은 제2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형은 뭐냐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생성하는 베타세포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생성이 불가한 것을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형은 뭐냐 그러면 베타세포에는 정상이거나 또는 그 기능이 좀 저하됐더라도 인슐린 분비가 되기는 해요. 정상적이지는 않더라도 또는 좀 더 과도한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세포 수용체의 인슐린 저항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타겟팅 셀이 있어요. 타겟팅 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슐린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이제 수용체가 있을 건데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가 이 인슐린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작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당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걸 좀 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1형 당뇨는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로 언제 어떤 시기에 많이 발생하냐 그러면 어린이나 20세 미만의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2형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나 분비가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작용이 안 되는 거죠. 수용체 결합이 안 돼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한다라는 얘기고 체중 같은 경우는 제1형은 마른 체격, 제2형은 과체중 나타나고요. 증상은 어큐트하게 나타난다.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데 제2형은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처음에는 없다가 또는 없거나 아예 또는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라는 얘기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인슐린 생성이 안 됩니다. 여기는. 생성이 안 되지만 여기는 소량 분비 또는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도 하는 건데 소량 분비 또는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제2형 당뇨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치료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인슐린이 없으니까 인슐린을 인위적으로든 어쩌든 주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당뇨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작용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사요법이나 운동, 뭐 기타 여러 가지 혈당 조절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기타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을 치료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전체 당뇨의 90%가 제2형 당뇨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의 인슐린이죠. 인슐린에 반대되는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글리코겐 분해해서 혈당 증가시키고요. 인슐린이 분해되면 당원 합성이라는 얘기는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재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분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이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